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미 대통령과 외무장관들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은 스페인 북한 대사관 급습을 엄중한 테러라고 비난하고 미국이 관여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점점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번 주에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경이 폐쇄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농작물 값이 오르고 곧 인원 삭감이 시작된다고 관계자들이 경고합니다. 같은 이유로 국무부는 중미 3개국의 지원금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생산이라면서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은 특별검사의 러시아 수사 보고서와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인 호프 힉스 전 공보국장과 스티브 베넌 수석 전략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디언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금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면서 국가 정책을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직 가운데 25명이 신원조회에서 떨어졌지만 대통령 입김으로 비밀 정보 접근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백악관 경호실 매니저가 하원에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조사 중이고 관련 인물에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머리칼에 키스했다고 민주당 전 하원 의원이 비난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그의 해명을 지지하는 여성 어피니언 리더들도 많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코미디언이 결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와 한국의 중요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앞부분에 먼저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말로도 이번 주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치소에 가둘 수도 없고 지금 텍사스 등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을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하루에 2018년을 계산을 해보면 한 17억 달러 정도 무역 거래가 있는 것, 사람들만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국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6,110억 달러의 무역 거래량이 있었고 멕시코가 미국의 세 번째 무역국이잖아요. 무역 상대국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불법 체류자들이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난민 신청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찾으러 오는 부모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문제는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에 비해서 이제 국경을 통해서 농산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을 하루 이틀만 막아도 금방 값이 오르고 마켓에서 보면은 메이드 인 멕시코가 많잖아요. 아보카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이상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레이오프가 될 거다. 결국은 이제 한 5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경이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고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 꼭 이번 주에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국경을 닫을지 닫지 않을지는
엿새 있으면 알겠죠. 그리고 역시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 이제 중미 3개국에 지원하던 돈을 중단하겠다. 국무부도 발표를 했거든요. 5억 달러에서 한 7억 달러 정도인데 멕시코 바로 아래 국가들이요. 과테말라 그리고 이제 오른쪽 조금 아래로 온두라스가 있고 과테말라 왼쪽 아래로 엘살바도르가 있죠. 그래서 트라이앵글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런 그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뭐 그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의회에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다른 나라에 돈을 지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주지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미국이 그 나라 그 정권 타도라든가 이런 것에 개입을 해서 뭐 난민이 생기고 그랬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미국의 이익을 계산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그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피폐하게 됐는가.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그 중미 남미 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나라를 경제 제재를 한다던가 정권과 나쁘게 지낸다거나 좋게 지낸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웃 나라들끼리 계속 경제들도 연결이 되잖아요. 폭력은 미국에서 가는 폭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근본 경제와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 여전할 텐데라고 하면서 뭐 재발등 찍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의회에서 역시 지금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꼭 그렇게 하겠다 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인구 센서스 같은 경우도 이제 2번의 그 법원에서는 그 시민권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나왔고 이게 대법원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인구 센서스에서 인종을 묻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인구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구조사의 원래 목적은 미국의 뭐 이 사람이 영주권자건 시민권자건 불법 체류자건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인구 숫자에 따라서 그곳에 이제 그 지원금도 배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하원 의원 숫자도 배당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인 시민권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물으면 사람들이 왠지 위축돼서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요. 그렇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것도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이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가 연방 대법원까지 가고 하면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냥 그 공화당의 어떠한 그 트럼프의 그 간판 같은 것으로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는 이미지를 준다는 이런 것으로 지금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이니까 미국 날짜로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백악관에서 만나고 주말에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과 미국의 외무장관격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지난 주말에 북한에 제재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미 북한 사람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막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한 것이 발동되지 않은 막대한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사실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불과 2군데의 중국의 그 선박회사요.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 회사에 이미 내려진 그 작은 조치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그 중재한다. 그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조금 그 분위기 뒤로 하고 최근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노이 회담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는 뭔가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 내부에서도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뭐 갈라놓기를 한다던가 한미 동맹이 좋지 않다던가 이런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 새로운 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참여한다는 그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거든요. 뭐 로이터 통신을 포함을 해서 이 로이터 통신이 지난 주말에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됐는가 그 이유를 그 영어로 된 영어와 한국어로 그 당시에 점심이 취소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영문판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리비아식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개발하지 않고 국제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핵무기와 핵물질 같은 것은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이 파기하고 북한에 있는 핵 그 관련 과학자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게 이제 리비아 내지는 우크라이나 모델이잖아요. 우크라이나나 리비아나 전부 미국으로 핵무기를 당시에 보냈었고 그 뒤에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미국이 보호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러시아의 침공만 당하고 또 리비아는 핵을 미국으로 보낸 뒤에 그 북한만큼 세련된 것도 아니었는데 7년 뒤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군에 의해서 카다피가 사살됐고 그런 그것을 이 김정은에게 보여줬다고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 전에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그건 이제 회담을 깨겠다는 이유였고요. 마이클 코엔 등의 이 국내 문제 때문에 웬만한 것 가지고 가서는 미국에서 안 통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 깨는 게 낫겠다 싶었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쎄요, 그 아센 국가들이요,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안 국가들 그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11월달에 거기에 이제 그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했으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도 오늘 아침 미국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말 사이에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 달 넘어 만에 그 사건이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이제 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영주권자, 멕시코 국적을 갖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이제 제일 그 리더가 그 에드리안 그 홍창 씨, 35살이죠. 예일 대학교 다닐 때 그 북한 사람들을 해방한다는 링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뭐 페가수스 스트래티지스나 아니면 조선 인스티튜트 같은 것을 만들면서 미국 정보국과 계속 뭐 포럼에도 참여를 하고 탈북자를 돕고 그 탈북자를 세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하고 구글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 시스펜도 그의 그 영어 연설을 많이 이제 비디오로 시스펜의 웹사이트에 남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도가 돼서 스페인 대사관을 급습한 이것을 북한에서 한 달 넘어 만에 엄중한 테러다. grave terrorist attack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FBI와 이제 그곳에서 다 탈출해서 지금 잡힌 사람이 없어요. 현상 같은 것은 다 붙어 있지만 이 북한은 FBI와 연관이 됐다는 루머, CIA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스페인이 그 당국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했는데 스페인의 엘파이스라는 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스페인이 이제 그 다른 나라 대사관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책임이 크잖아요. 엘파이스가 똑같은 기사를 스페니쉬로도 영어로도 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릴 땐 거의 그 엘파이스의 영문판과 미국의 보도를 비교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이 엘파이스는 주말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침입자들이 카메라로 다 촬영을 했다. 촬영을 하기 전에 세련되게
어떤 그 CC 카메라 같은 것을 작동을 멈추게 했는데 지금 수사팀이 일부를 복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지금 그 침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사관 스태프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폭력도 실제로 가했고 그래서 10명 가운데 7명의 신원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이 엘파이즈는 CIA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김혁철이 거기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이 2017년 쫓겨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북한이 핵 테스트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스페인 그 대사관의 대사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를 물었고 침입자들이 그리고 경제 영사를 망명하라는 것을 유도를 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경제 영사의 와이프와 아들을 위협을 했고 이 경제 영사를 2주일 전에 만났다는 거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캐나다에서 북한에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처럼 하면서 에드리앙 홍창이 그 경제 영사를 만나고 대사관에 급습할 때 이 사람 만나러 왔다 했는데 대사관에서 그 사람들을 같이 들여보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명의 스텝의 와이프가 이제 밖으로 뛰어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갔을 때는 에드리안 그 홍창 씨가 딱 그 배지 달고 나와서 북한 배지 우리 아무 일도 없다 하고 10명이 팀을 4조로 나뉘어서 결국은 최후에 이제 다 그 탈출을 했다는 건데 그때 에드리안 홍은 본인과 그 조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은 대사관 차를 타고 도망가고 본인은 뒷담을 넘어서 우버를 탔는데 무기 같은 것을 숲에 감추고요. 그 우버 탈 때 이름을 오스왈드 트럼프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그렇게 해서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카메라를 촬영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 같은 것을 사고 총은 가짜 총이었지만 아주 군대 스타일의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모든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가 북한 핵에 관한 정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래서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스페인 그 수사 현재까지의 결과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북한이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철저히 그 조사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실린 이 그 기고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 그 과학자 협회에서도 일을 하고 디플로맷이라는 잡지가 있죠. 편집장도 하는데 앤틱 그 팬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지금 러시아와 가까이 가는 것 같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가깝고 평양이 중국과 가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에게 다 좀 당혹스러운 일인데 실패니까는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중국에 뭔가 그 회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아랫사람은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까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과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미국과의 핵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New way. 그때 뉴웨이라는 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인가? 미사일 테스트하고 뭐 파이어 앤 퓨어리 그 시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두 리더가 아직 만나지 않았고 러시아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래서 지금 북한 그 매체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의 아주 뭐 우정이 깊은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이웃이다. 이런 것을 뭐
북한 중앙통신 등에서 자주 그 강조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서방 세계와 지금 굉장히 그 충돌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달에도 러시아와 아주 그 중요한 뭐 세 가지 그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70차 공산당 대회 이런 것이 있었을 때도 오히려 러시아 대표는 일변에 쫙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북한의 시진핑의 대표는 4페이지, 4면의 노동신문이 써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꼭 핵개발, 핵시설 이런 거 지금 뭐 다 하노이 회담 그 전후로에서도 했고, 그것보다도 모스크바와 어떤 형태로든 이 김정은이 관계를 깊이 갖는다는 것, 이게 지금 보이고 있다. 물론 그 모스크바를 지금 방문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거기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 또 그 남한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중국, 일본 이렇게 또 뭐 어느 정도 뭐 일본이야 미국과 많이 그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은 조금 앞서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쉽게 추후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예시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가디언에 조금 새롭지는 않은데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를 법무장관이 요약을 한 뒤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 있고,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대통령이 완벽하게 뭐 아무런 그 허점이 없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두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 그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가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고, 법무장관의 요약본이 다소 그 민주당의 성에는 차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법무장관이 아주 애매한 그 결론 요약을 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은 뭐 대강 다음 걸음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아니면 과반수보다 조금 많지 않을까. 개운하지는 않지만 끝나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30%에서 40% 정도요. 작게 많게 이 사람들은 답보다 의문이 더 많다. 법무장관의 요약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당연히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 하원법사위원회에서는 소환장을 발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법무장관이 몇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일 안에 한 4월 중순쯤에 이제 이 내용들을 한 뭐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다 가릴 것은 가리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변 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 국가 안전, 그리고 아직 조사 중인 케이스, 이런 것들은 가리고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그 가린다는 것에 대해서 가리는 건 당연히 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다 가릴 것이다 하고 벌써부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소환을 해서 이 하원 그 민주당에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 대통령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위와 의견 충돌이 있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고, 호프 힉스, 이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쫓겨나지 않은 2명 가운데 한 명이네요. 한 명은 UN 대사 니키 헤일리고, 호프 힉스라는 공보국장, 지금 29살, 30살 정도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생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아주 딸처럼 예뻐했다는 호프 힉스, 또 라인스 프리버스 첫 번째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다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건 내부 고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것 보니까 지난달에 백악관의 경호실 매니저인 트리시아 뉴볼드 씨가 하원 감시위원회에, 물론 그 하원 감시위원회에서 뭔가 조사를 하자 했으니까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백악관에서 사실은 그 FBI에서 신원조회도 해주고 뭐 해야지 되는 그런 것에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통령의 입김으로 결국 신원조회가 풀렸다는 겁니다. 1년도 더 넘었어요. 대통령의 사위와 딸이 신원조회를 끝내지 못한 것이.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의 그 사람도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 볼튼 백악관의 전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했더니 그 비서실장과 또 누구였다고 하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25명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이제 사위가 있고 딸도 있고 해서 대통령의 힘으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25명 가운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지 되냐면, 지난주에 가장 인기 있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리틀 펜슬 넥, 아주 정말 펜슬처럼 가는 민주당 의원이다, 아담 쉬프트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아담 쉬프 의원이 이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비애국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아니 목도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스몰하고 가장 가늘고 뭐 이렇다. 그게 결국은 이제 목이 그렇다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이제 뭐 글쎄요, 좀 약하다는 약하다는 뜻도 되고, 대통령은 워낙에 프로레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과거에 레슬러였고 매니저였던 클래시 프레디 블레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펜슬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민주당의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리틀 펜슬넥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는 대통령이 리틀 펜슬넥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티셔츠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 쉬프의 목을, 펜슬 있죠? 노란색 흔한 펜슬로 목을 이렇게 해놓고 뭐 어릿광대처럼 뭐 빨간색 공이 미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놓고 팔고, 팍스의 뭐 줄리 밴드라스 같은 앵커는 주말에 대통령이 뭐 리틀 펜슬넥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이름 붙이고 약 올리고 하는 것 괜찮지 뭐, 내가 내 아이들에게는 남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지만 네임 콜링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잖아,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위크하다는 뜻의 리틀 펜슬 넥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데, 러시아 수사가 끝나고 나서요, 이 마이클 파우버그라는 사람이 쓴 이 기고문도 오늘 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의 정치학과 교수거든요. 이제는 뭐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끝났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에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중간중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이분이 정치학 교수니까 조목조목 요약을 아주 잘 해놨어요. 가디언에서 잘 보이는 곳에 실은 그런 어피니언인데, 예를 들어서 파나마시티에 있는 70층짜리 호텔 카지노요, 이 세일보트처럼 생겼는데 전에 트럼프 오션 클럽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꾸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개발을 같이 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도 한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 벌었는데, 이건 사실 이방카 딸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딸이 처음에 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부동산 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딸이 막 비디오에도 나와서 사세요 하고 뭐 이런 비디오도 저는 봤는데, 이 트럼프 오션 클럽도
굉장히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게 이방카가 원래 브라질리안 그 사람에게 접촉을 해서 이 사람이 러시아 그 범죄 조직과 연관이 돼서 결국은 돈 세탁하는 그런 건물이었다. 거기에 입주하고 사고한 사람. 지난번에 MBC 방송이 보도를 했었죠. 지난해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자료를 다 링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콜롬비아의 그 마약 밀매자들의 그 돈 세탁 자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에 많이 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파나마 그 스카이라인의 주인이 이거 트럼프 이름을 떼버려야지 안 되겠다. 너무 점점 갈수록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였나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파나마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좀 나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모리시오 마르틀리 그 대통령에게 어떤 건축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하기를 원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그래서 연기하기를 요청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뭐 두 대통령은 다 부인을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됐고, 인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인도 뭐죠? 퍼시픽 이름도 바꿨잖아요. 인도 태평양인가요?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인도의 그 여당의 이제 그 부총재 정치인 그 부총재가 갖고 있는 그 빌딩과 뭐 라이센스 딜을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게 이제 그 인도의 여당의 그 부총재의 파트너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후에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관계를 수립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도 중국이나 카타르 정부와 여러 가지를 그 투자를 해서 부동산 그 가족도 부동산 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런 여러 것 돈 버는 것 다 이제 자료는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방카 트럼프도 중국의 이제 그 의료 라인 같은 걸 라이센스 딜을 하고, 아버지가 한창 이제 중국이 뭐 환율을 조작한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하다가 딱 그 이 딸한테 라이센스를 주면은 또 아버지가 시진핑과 나는 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또 막 뭐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중국이 이방카에게 그 상표권 같은 것을 주면은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 중국 그 회사에 했던 그런 제재 같은 것을 풀어버리고, 이 자체가 이해상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이해상충법에 이렇게 이제까지 이랬던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어떤 딸의 라이센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호텔 카지노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일일이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트럼프 대통령 호텔이라든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국은 물론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심하고, 국방부, 국가안보부, 공화당 전국위원회, 뭐 그밖에 뭐 납세자의 세금으로도 트럼프의 레스토랑, 골프 코스, 뭐 등등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또 이제 퍼블릭 시리즌이라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비영리 액티비스트 그룹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그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포브스가 계산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부동산에 1년에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0만 1000만 1억 7,500만 달러를,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국영은행 같은 데가 렌트 들어 있는데 트럼프 타워에 200만 달러 렌트 들어 있는데 이제 무역 마찰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막 때리기를 하다가 트럼프 측에서 이제 그 중국 정부로부터, 그 중국 정부 은행이니까요, 5억 달러를 융자를 받아요.
5억 달러를 융자받고 나면은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텔레콤 비즈니스 회사에 대한 그 제재했었던 것을 싹 풀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것도 상당히 그 계산을 해서 중국과 이미 매겨진 관세도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방카의 사업에 반대되는 것, 또 이방카가 수입을 하거나 또 이방카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는 또 그 지금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중국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패밀리야말로 아주 완전하게 그 모든 그 직책과 직위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 부패의 상징이다 하는 게 이 가디안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네요. 진실 규명을 하는데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가 그동안 이제 그 본인의 그 모든 것 결국은 이제 뭐 이혼하고 그 문제의 여성과는 아직 안 헤어진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을 하는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결혼 중일 때 뭐 다른 여성과 텍스팅하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는 것이 다 그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이 여성의 브라더가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인 AMI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산체스라는 사람이 줬다 하는데 뭐 14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던가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지금 뭐 사설 탐정 등을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의 그 정보 전화기가 해킹됐는가 했더니 이 아주 뭐 유능한 그 시큐리티 컨설턴트라고 하죠. 게빈 드 베커 씨. 22년 정도로 제프 베조스와 그 알고 지냈답니다. 뭐 함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고요. 그래서 데일리 비스트에 글을 쓴 것을 보니까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연관돼 있다. 아직까지는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가를 비난하는 칼럼을 썼던 사우디 국적의 미국국에서 살고 있었던 자말 카쇼기, 바로 이 자말 카쇼기를 MBS요, 무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이제 살해한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뭐 직접 뭐 다른 나라 대사관에 가서 그렇게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시켜서 사주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무하메드 빈 살만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조스를 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의 전화기를 해킹을 해서 그렇다 하는 거고, 오히려 이 그 마이클 산체스가 준 것이 뭐 그냥 그런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그 해킹한 그 원흉이다. 이 제프 베조스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있으니까 참 거기까지 가는 거죠. 다른 나라의 그 왕세자까지 조사를 해서요.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말에 그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 하도 많은 그 예비선거 후보들이 나와서요. 누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조 바이든과 누구죠? 내년에 77세가 되는 그 버니 샌더스가 2위를 하던데,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까 뭐 주말에 그 민주당의 네바다에서 하원 의원을 했었던 전 하원 의원이에요. 루시 그 플로레스라고 2014년도에 본인이 네바다에서 부지사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 부통령의 손을 이 여성 의원의 어깨에 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칼 냄새를 맡고 머리칼에 키스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희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조 바이든 이 여성이 CNN과 인터뷰를 이미 인터뷰하기 전에 더 컷이라는 데에다가 에세이도 썼고 그러면서 뭐 폴리티코와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런데 바이든은 CNN과 이 여성이 인터뷰를 하기 이미 이전에 스테이트먼트를 딱 그 발표를 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고 허그하고 뭔가 그 표현을 하고 좋은 감정을 얘기를 하고 지지하고 위안도 하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누군가가 나의 행위로 인해서 불편했다면 그들의 말을 아주 그 존중심을 갖고 듣겠다 하는 게 조 바이든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플로레스 전 의원은 올해 39살이거든요. 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느냐?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사진을 보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겪는 여성들이 많더라. 그런 행위를 멈춰라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MSNBC의 오늘 아침 그 모닝조의 공동 앵커인 미카 브레젠스키가 얘기하기를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정말로 익스트림리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나쁜 의도가 없이 나이스하게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전 부통령은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이런 것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미투의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정말로 친절하고 관대하고 젠틀맨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적받을 일이 켜켜이 쌓인다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체코 바로 옆에 있는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45살이고 이 프로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 친화적이고 리버럴하고 부패를 막겠다 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랍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바로 오른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그또 오른쪽으로 쭉 그 러시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수십 명이었어요. 뭐 39명인가 그랬는데 코미디언과 현 대통령이 결선을 4월 21일에 치르거든요. 코미디언이 오히려 30.4%, 현 대통령이 17.4%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코미디언이 원래 그 대통령 연기를 했었던 그 사람이고 50% 받은 사람이 없어서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 두 사람 전부 다 이제 유럽의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코미디언이 지금 30%대 17.4%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뭐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선거 유세도 별로 안 하고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앞에 두 가지는 힐러리 클린턴과 비슷한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해요. 리얼리티 쇼의 스타였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그 뭐 코미디언 이 사람 뭐 배우에 뭐 누가 있다 돈 있는 사람이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슬로바키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점점 그 부정부패 같은 것을 없애주세요 하는 소리가 크다는 것도 좀 신인들을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겠죠. 로스앤젤레스 내일은 춥다는데 오늘은 완전 봄이거든요. 봄이 되면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새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람은 깨끗한 유리창으로 바깥을 보기 좋지만 그 깨끗함에 새들이 탁탁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자 하는데 그러면 새가 고마워할까요? 인간의 시선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강희신이었습니다.